챗GPT를 만든 오픈 AI, 그리고 세계의 검은손 블랙록, 바로 이 두 거인이 9천조를 들고 한국을 택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세계 최대 자본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선포였죠. 실리콘밸리가 아닙니다. 도쿄도 아니에요. 상하이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서울도 아니었죠. 한국의 남쪽 끝 전남 해남. 아무도 예상 못한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땅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은 당황했습니다. 일본은 분노했죠. 중국은 압박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울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건 제 호흡이었죠. 블랙록이 전남을 27년 동안 월스트리트를 누빈 제가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일경 7천조. 그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저는 알렉산더 마커스입니다. 미국 출신 글로벌 전략 투자 분석가죠.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블랙록 글로벌 리서치 총괄 디렉터를 지냈습니다. 20포를 뉴어체툴에 17년 동안 월과 실리콘밸리 런던 도쿄를 오가며 30여 개 국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분석해왔죠. 냉정한 숫자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은 투자의 방해가 되니까요. 그런데 2025년 제 책상 위로 날아온 보고서 한 장에 제 모든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챗GPT 아시죠? 요즘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 인공지능 말입니다. 질문하면 답해주고 글도 써주고 그림까지 그려주는 그 신기한 프로그램이요. 바로 그 챗GPT를 만든 회사가 오픈 AI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랑이자 인공지능 혁명의 선봉장이죠. 그런데 이 오픈 AI가 방금 발표한 프로젝트 이름이 스타게이트입니다. 투자 규모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9천조 원입니다.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약 360조 원인데 그 25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움직이는 파트너가 바로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이 회사가 굴리는 돈이 일경 7천조 원입니다. 한국 GDP의 8배가 넘어요. 전 세계 주식시장의 거의 10분의 1을 이 한 회사가 쥐고 있다는 뜻이죠. 블랙록이 한 번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2010년 블랙록은 브라질 상파울로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5년 뒤 그 도시는 남미금융 허브가 됐죠. 2015년엔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자금을 댔습니다. 지금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고의 기술 도시예요. 2020년엔 아일랜드 더블린 데이터 센터 단지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그곳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모두 모여 있죠. 블랙록이 선택한 곳은 반드시 떴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예측이 아니라 확신이었죠. 그래서 이번 발표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두 거인이 손을 잡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AI 수도를 만들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죠. 당연히 일본이나 싱가포르쯤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중국 상하이나 홍콩 정도? 그런데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안 지역. 저는 보고서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오타인 줄 알았죠.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무시했다는 게 맞겠네요. 제가 2019년 작성한 보고서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국 투자 가치가 불확실한 중간 시장.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너무 작아요. 인구는 5천만 시장 규모도 애매했죠. 중국처럼 크지도 않고 싱가포르처럼 효율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처럼 기술력이 검증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북쪽엔 위험한 이유가 있었죠. 저는 투자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패스하십시오. 리스크 대비 수익이 낮습니다.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6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랙록이 그 한국을 택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전남을요. 인구 감소로 걱정이 많다던 그 남쪽 끝 해안이요. 회의실로 뛰어갔습니다. 동료들도 똑같은 표정이었죠. 이거 진짜예요. 확인했어요. 블랙록이 CEO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오픈 AI 스림 말트만도 성명 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AI 산업의 심장이 실리콘밸리를 떠나 한국으로 간다고요? 그것도 전남으로요? AI가 뭡니까? 21세기의 석유입니다. 20세기의 석유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죠. 중동이 그랬고 미국 텍사스가 그랬습니다. 석유 없이는 비행기도 못 띄우고 공장도 못 돌렸어요. 지금은 AI가 그렇습니다. AI 없이는 병원이 못 돌아가고 공장이 멈춰요. 자동차도 못 만들고 전쟁도 못 합니다. AI가 곧 국력이죠. 그런데 AI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챗GPT 하나 돌리는 데 드는 전기가 일반 검색의 10배예요. 오픈 AI가 계획하는 AI 수된 슈퍼컴퓨터가 수만 대 들어갑니다. 그 컴퓨터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죠. 전력 소비량이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위치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곳, 자연재해가 없는 곳, 정치적으로 안전한 곳, 그런 곳에 AI의 심장이 들어서도 그곳이 바로 21세기의 유전입니다. 석유가 나오는 땅이 아니라 AI가 돌아가는 땅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전남 지역을 검색했죠. 솔라시도, 여수, 순천만, 보성, 이름도 생소한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놀라웠습니다. 전남 해안은 재생 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였습니다. 태양광, 풍력, 해상 풍력까지.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이곳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죠. 연평균 기온 14.3도. 강풍도 없고 한파도 없습니다. 지진 위험도 거의 없죠. 컴퓨터 서버가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데이터 센터에겐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블랙록은 이미 다 계산했구나. 내가 놓친 걸 그들은 이미 5년 전에 봤구나. 제 27년 경력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중간시장이라 무시했는데 블랙록은 미래를 봤던 겁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전화는 쉴 새가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걸려왔습니다. 마커스, 일본은 왜 안 뽑혔죠? 싱가포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보다 한국이 나온 게 뭡니까? 중국 베이징 분석팀도 발칵 뒤집혔죠. 미국 자본이 동맹국만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대체 왜 한국인가? 왜 하필 전남인가? 숫자로만 세상을 보던 제가 처음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신호탄이었죠. AI 시대의 새로운 심장, 그 위치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한민국 남쪽 끝으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그 땅을 밟아봐야겠다고, 숫자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블랙롱이 움직였습니다. 오픈 AI가 선택했습니다. 9천조 원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끝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인천공항.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전남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그 땅을 보러 가자 했습니다. 제 27년 경력이 이 한 장의 보고서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6년 전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 투자 가치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던 그 땅, 그곳이 지금 세계 자본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AI 혁명의 중심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중심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발표 이틀 뒤 워싱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긴급 화상회의에 접속했죠. 화면 속엔 워싱턴 본부 팀장들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커스, 백악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AI를 안보 문제로 규정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AI가 안보 문제라고요? 미국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분노하고 있었죠. 자신들이 만든 AI 산업이 자신들의 손을 떠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실리콘밸리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2024년 스타트업 폐업률이 38% 10개 중 4개가 문을 닫았어요.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올랐고 전력은 불안정했죠. 블랙록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내부 보고서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AI 거점 다 변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저는 그 보고서를 밤새 읽었습니다. 핵심 문장이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중심 체제는 2030년까지 붕괴할 것, 미국 AI 산업 점유율도 증명했습니다. 2020년 62%에서 2025년 55%로 하락, 7%가 아시아로 넘어갔죠. 블랙록은 냉정했습니다. 새로운 거점이 필요하다. 안정적이고 전력이 믿을만하고 정치적으로 예측 가능한 곳. 그들이 찾은 답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백악관이 개입했습니다. 미 상원에서 긴급 보고서가 나왔죠. AI는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 해외 이전은 안보 위협, 의회 차원의 제재 검토,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오픈 AI 본사를 찾아갔어요. 블랙록 CEO에게도 백악관 참모가 연락했죠. AI 본거지를 해외로 옮기지 마시오. 국가 안보입니다. 저는 그 회의록을 봤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정부가 돌아왔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성명을 냈어요. 미국 기업이 미국을 버리면 우린 그들을 버릴 것. 구체적 위협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관세 폭탄. 해외에 AI 시설을 짓는 기업엔 30% 징벌 관세를 부과하겠다. 오픈 AI와 블랙록이 정면으로 타기 시됐죠. 둘째, 보조금 중단. 연방정부 AI 연구비를 전면 재검토한다. 오픈 AI가 받던 연간 50억 달러 지원이 위협받았어요. 셋째, 규제 강화. AI 기술 해외 이전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 기술 자체를 묶어버리겠다는 협박이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압박이 아니라 선전포고야. 오픈 AI 내부가 뒤집혔습니다. 샘 알트만 CEO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제 동료가 그 내용을 전해줬죠. 이 사진 절반이 철회를 주장했대요. 트럼프랑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요. 관세 먹으면 회사 망한다고 난리였어요. 블랙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주들이 항의했죠. 왜 정부와 싸우려 하느냐? 미국 시장 잃으면 어쩌려고?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AI 해외 투자 금지법. 통과되면 블랙록의 한국 투자는 불법이 됐죠.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폭스뉴스가 연일 보도했어요. 오픈 AI 미국 배신하나? 블랙록 적국의 기술 넘기나? 한국을 적국 취급했습니다. 동맹국인데도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광이야. 그런데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이 심해질수록 기업들은 더 빨리 움직였어요. 블랙록 임원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마커스, 우린 속도를 높입니다. 트럼프가 법 통과시키기 전에 계약부터 마무리할 겁니다. 오픈 AI도 마찬가지였죠. 한국행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막으려 할수록 자본은 더 빨리 도망쳤습니다. 실리콘밸리 다른 기업들도 동요했어요. 구글, 메타, 아마존. 그들도 해외 거점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한 구글 임원이 익명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기업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러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주가가 흔들렸어요. 오픈 AI 관련 주식이 일주일 만에 12% 떨어졌습니다. 블랙록도 8% 하락했죠.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 트럼프는 압박을 강화했지만 효과는 반대였습니다. 기업들은 더 빨리 더 멀리 도망쳤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가 자본을 이길 수 없었어요. 아니, 이기려 할수록 자본은 더 빨리 떠났습니다. 블랙록 CEO가 공개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주주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투자할 순 없습니다. 숫자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자본은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럼 한국의 뭐가 그들을 끌어당긴 걸까요? 제가 본 블랙록 평가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지진제로 전력 안정, 정치 예측하는 일본 지진 리스크, 중국 정치 리스크, 싱가포르 공간 부족 한국은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작지만 정확했고 안정적이었죠. 제 동료가 물었습니다. 마커스 트럼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졌습니다. 자본은 그를 지나쳐가고 있어요. 실제로 블랙록 내부 투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투자 유지 찬성 6표, 반대 4표.
근소했지만 통과됐죠. 반대표 4표는 모두 워싱턴 출신이었어요. 정치적 압박을 의식한 겁니다. 하지만 찬성표 6표는 현장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은 숫자를 믿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이미 한국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야경이 화려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한국 남해안, 블랙록이 선택한 땅 트럼프가 막으려 했던 미래. 하지만 미래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AI의 심장은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시대는 저물고 있었죠. 그들은 새로운 안전한 심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기가 안정적인 곳, 정치가 예측 가능한 곳, 미래를 믿을 수 있는 곳, 그 심장이 뛸 곳,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치는 자본을 이길 수 없다고,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고, AI 패권의 균열, 그건 이미 시작됐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너머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발표 일주일 뒤 주변국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죠. 마커스 씨,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일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보다 못한 게 뭡니까? 저는 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일본은 제 오랜 파트너였으니까요. 일본의 분노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최강의 기술 국가라고 자부했죠. 소니, 도요타, 소프트뱅크, 세계적 기업들이 줄줄이 나온 나라였습니다. 2024년 노벨상 수상자도 일본에서 나왔어요. AI 관련 연구였죠. 그런데 정작 AI 수도는 한국으로 간다. 일본 입장에선 모욕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들썩였어요. 한국 선택, 정치적 결정인가? 미일 동맹 균열 신호탄, 일본 기술력 과소평가. 하지만 제가 아는 진실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치명적 약점이 있었어요. 지진. 2024년 한 해에만 규모 6.0 이상 지진이 3차례 발생했습니다. 도쿄 인근 데이터 센터가 2번이나 비상 가동됐죠. 손실액이 3천억 원이었어요. 블랙록은 이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일경 7천조 원을 굴리는 회사가 자연재해 리스크를 안고 갈 순 없었죠. 중국은 더 시끄러웠습니다. 베이징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어요. 미국 자본의 편향적 선택, 동맹국 우대 전략, 공정한 경쟁 위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공정을 말하다니요. 중국은 2020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외국 반도체 기업 자산을 동결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5조 원이 묶였죠. 그 뉴스가 나간 순간 글로벌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블랙록도 그때 중국 투자를 철회했어요. 정치 리스크가 냉치 너무 크다. 이게 그들의 공식 입장이었죠. 싱가포르는 조용했지만 실망이 컸습니다. 제 싱가포르 사무실 동료가 말했어요. 우리가 최선의 선택 아니었나요? 정치도 안정적이고 인프라도 완벽한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훌륭한 곳이었죠. 하지만 치명적 한계가 있었어요.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오픈 AI가 계획하는 AI 수도는 22제곱킬로미터 규모였어요. 여의도의 8배입니다. 싱가포르엔 그만한 땅이 없었죠. 이미 모든 공간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각국의 반응을 분석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조건을 갖췄더군요. 첫째, 반도체 공급망, 세계 1위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80%를 장악했죠. AI는 반도체 없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 핵심을 쥐고 있었어요. 둘째, 지정학적 위치. 한국은 절묘한 균형점이었습니다. 미국과 동맹이면서도 중국과 가까웠죠. 일본처럼 편향되지 않았고 중국처럼 위험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중간이었어요. 셋째, 전력 안정성.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2024년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대규모 정전이 없었어요. 전력망 신뢰도 세계 4위. 캘리포니아가 여름마다 정전 위기를 겪는 동안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넷째, 정치적 신뢰도 2024년 글로벌 국가 신뢰 지수에서 한국이 7위였어요. 미국 12위, 일본 11위보다 높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나라였죠. 저는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각국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어요.
한국 87점, 일본 72점, 싱가포르 78점, 중국 65점,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어요. 과도하게 흥분하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죠. 제가 한국 산업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블랙놀기 오든 안 오든 우리 길을 갈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검증받기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재생에너지 투자는 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2020년에 착공했죠. 반도체 기술 개발은 10년 전부터였습니다. 정전 없는 전력망은 30년 축적의 결과였어요. 한국은 블랙놀기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블랙놀기 한국을 발견한 거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술보다 신뢰를 택했구나. 기술은 일본도 있었습니다. 돈은 중국도 있었죠. 효율은 싱가포르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균형 있게 갖춘 나라, 믿을 수 있는 나라, 30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제 동료가 물었습니다. 마커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합니까? 작은 나라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뢰가 중요하죠. 한국은 작지만 완벽했습니다. 실제로 블랙농 내부 문서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스위스다. 작지만 정확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다.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불만이었습니다. 중국은 계속 항의했죠. 싱가포르는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AI 투자 회의마다 한국이 기준점이 됐습니다. 한국만큼 안정적인가? 한국만큼 전력이 믿을 만한가? 한국만큼 정치가 예측 가능한가? 한국이 벤치마크가 됐죠. 작은 나라였습니다. 인구 5천만 면적은 세계 109위. 하지만 지금 이 나라가 세계 자본의 중심이 되고 있었어요. 주변국이 질투했습니다. 미국이 불편했죠.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불빛이 반짝였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직 보지 못한 전남 해안, 블랙농이 선택한 그 땅. 세계는 이제 한국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신뢰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공항부터 다르다군요. 깨끗했고 정확했고 빨랐습니다. 27년 동안 수십 개 공항을 다녔지만 이 정도 효율은 처음이었죠. 입국 수속을 마치고 한국인 가이드 미스터 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렌터카를 빌려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내비게이션에 전남 목포를 찍었어요. 거리가 300km로 넘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죠. 그런데 놀랐습니다. 길이 완벽했어요. 포트홀 하나 없었고 표지판은 명확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보다 훨씬 나았죠.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산과 들이 지나갔어요. 작은 나라라고 들었는데 풍경은 끝이 없었습니다. 목포에 도착했을 때쯤 해가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남해안이었죠. 저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 않았어요.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았죠. 딱 적당했습니다. 이게 블랙놀기 본 거구나.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전남 해안기후 데이터였죠. 연평균 기온 14.3도, 연간 강풍일 5일 미만, 한파 경보 거의 없음. 완벽한 숫자였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온도에 민감하게요. 너무 뜨거우면 냉각비가 천문학적이 되고 너무 추우면 장비가 얼죠. 14도는 최적 온도였습니다. 바람도 중요했어요. 태풍이 오면 전력망이 끊기고 강풍이면 건물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곳은 바람이 일정했어요. 세지도 약하지도 않았죠. 저는 드론을 꺼냈습니다. 하늘로 띄웠어요. 카메라가 해안선을 따라 움직였죠. 화면 속 풍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솔라시도가 보였어요. 신도시였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윤곽은 뚜렷했죠. 태양광 패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엔 풍력 발전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햇빛이 패널에 반사되며 반짝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안이 아니야. 제가 본 건 도시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에너지 발전소였습니다. 자료를 확인했죠.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용량만 3기가와트, 해상 풍력까지 합치면 5기가와트였어요. 5기가와트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중소도시 2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전력입니다. 오픈 AI 데이터 센터 예상 소비량이 3기가와트였죠. 딱 맞았습니다. 저는 사전에 방문 요청 공문을 보내어 안을 받아놨던 솔라시도 부지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었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트럭이 오갔습니다. 현장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엔지니어였죠. 이곳이 데이터 센터 예정지입니까? 네, 2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의도의 8배 내요. 정확합니다. 그가 지도를 펼쳤어요.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어동, B동, C동. 각 동마다 서버가 10,000대씩 들어간다고 했죠. 냉각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바닷물 활용합니다. 바닷물이요? 네, 해수 냉각 방식입니다. 천재적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켜요. 서버 10,000대가 돌면 건물이 화덕처럼 뜨거워집니다. 그걸 식히려면 냉각수가 필요하죠. 일반 데이터 센터는 담수를 씁니다. 비용이 천문학적이에요. 그런데 바닷물을 쓰면 무한정 공급되고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테스트했습니까? 2년 전부터 파일럿 시설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 없었나요? 단 한 번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블랙농이 오기 전부터요. 솔라시도 프로젝트는 2020년에 시작됐습니다. 5년 전이죠. 그때는 오픈 AI도 블랙농도 한국을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래형 에너지 도시, AI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그들은 손님을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자기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해안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다가 잔잔했어요.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갔다 하다 했죠. 여수 산업단지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석유화 공장들이 질비했어요. 굴뚝에선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죠. 저기도 에너지 공급하십니까? 네, 산업단지 전체 전력의 3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합니다. 놀라웠습니다. 이미 실증된 시스템이었어요. 오픈 AI 데이터 센터도 똑같이 운영하면 됐습니다. 저는 드론을 다시 띄웠습니다. 더 넓은 범위를 촬영했죠. 순천만이 보였어요. 갈대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보성 녹차밭이 보였죠. 아름다웠습니다.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후계자는 이곳이었구나. 실리콘밸리는 사막이었습니다. 건조하고 메말랐죠. 물 부족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었어요. 자연이 기술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어촌 마을을 지나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그물을 손질하고 계셨죠. 저는 가이드와 함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여기 곧 큰 건물 들어온다던데요. 그래요. 컴퓨터 회사라더라고. 괜찮으세요? 시끄러울 텐데요. 뭐 어때요? 젊은이들 일자리 생기잖아요. 담담했습니다. 불평도 과장도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한국을 봤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어요. 과시하지도 않았죠.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남해안 AI 시대의 새로운 심장.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그대로였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전기를 만들고 바닷물이 열을 식히고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곳. 이 모든 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블랙놀기 왜 이곳을 택했는지 이제 알겠더군요. 숫자가 아니라 직접 봐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어요. 폭력 발전기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죠.
그 광경이 마치 미래를 만드는 톱니바퀴 같았습니다. AI의 심장은 이 땅에서 띄울 준비를 마쳤어.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전남이었어요. 남쪽 끝 세상이 무시했던 그 작은 해안. 그곳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이렇게 끝났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전남에서 시작된다. 확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표지판이 보였죠. 반도체 단지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보안 검색대가 공항보다 험함했어요. 신분증 확인 금속 탐지 카메라 제출 제 노트북까지 봉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합니까? 이곳은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경비원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도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죠. 클린룸이라고 했어요. 먼지 하나 없는 무균실입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여기서 HBM을 생산합니다. HBM이요? 고대역폭 메모리 아이의 뇌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HBM은 I 시대의 석유였어요. 챗GPT가 작동하려면 GPU가 필요하고 GPU가 작동하려면 HBM이 필요합니다. HBM 없이는 아이가 돌아가지 않죠. 그런데 이 기술의 80%를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세계 시장을 지배했어요. 연간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올해 목표가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면 GPU 몇 대분입니까? 약 16만 대 정도죠. 오픈AI가 목표한 GPU 수량이 100만 대였습니다. 그걸 다 채우려면 한국 공장이 6년 풀가동해야 했어요. 증설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에 라인 3개 추가합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클린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진복을 입어야 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밀폐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멎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무섭도록 조용했어요. 사람은 거의 안 보였습니다. 대신 기계가 움직이고 있었죠. 로봇팔이 웨이퍼를 옮기고 레이저가 회로를 새기고 있었어요. 초록색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엔지니어가 속삭였습니다. 저 기계 하나가 200억 원입니다. 한 대요? 네, 저기 보이는 것만 50대입니다. 1조 원어치 장비가 한 공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소리였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윙윙 거리는 소음. 일정했어요. 마치 심장 박동 같았죠. 쿵, 쿵, 쿵. 규칙적이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소리가 24시간 계속됩니까? 네, 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죠? 멈추는 순간 손실이 발생하니까요. 1분 정지에 5억 원입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동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떨림, 공기를 채우는 윙윙거림.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야. 제가 서 있는 곳은 지구의 미래를 만드는 현장이었습니다. AI 문명의 심장이 뛰는 소리였어요.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검사실이었죠. 거대한 모니터들이 질비했어요. 화면엔 HBM 칩이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회로가 빼곡했죠. 저 회로 하나가 몇 나노미터입니까? 3나노입니다. 3나노요.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3나노는 영역 건격 5칸테미터.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게 만듭니까? 극자외선 노광 기술입니다. 그가 설명했죠. 빛을 이용해 회로를 새긴다고 했어요. 레이저보다 10만 배 정밀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 개입니까? 3곳입니다. 한국, 대만, 미국 3나라뿐이었어요. 전 세계 70억 명 중에서요. 그런데 가장 앞서 있는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HBM은 경쟁자가 없었죠. 오픈AI가 한국을 택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반도체, AI의 두뇌를 만드는 나라. 저는 생산 현황판을 봤습니다.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오늘 생산량 27837개, 이번 주 누적 19,582개, 이번 달 목표비 85,000개, 쉬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절반은 미국입니다.
나머지는 유럽, 중국, 일본. 오픈 AI도 봤습니까? 네, 그들이 최대 고객입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오픈 AI는 미국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AI를 돌리는 뇌는 한국에서 만들어졌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AI의 두뇌는 미국에 있지만 그 피는 한국에서 흘렀어. 새 말트만이 아무리 천재적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구글도, 메타도,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조립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문명을 설계하는 나라였죠.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도 방문했습니다. 삼성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기술력은 동급이었어요. 여기서도 똑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기계의 심장 박동. 저는 그 소리에 빠져들었어요. 최면에 걸린 것 같았죠.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마커스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27년 동안 수많은 공장을 봤습니다. 자동차 공장, 항공기 공장, 석유화학 공장.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여긴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곳이었죠.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생산하는 현장이었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AI가 멈춘다.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자부심 있으시겠네요. 물론이죠. 하지만 책임감이 더 큽니다. 그의 말이 와닿았어요.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도 않았죠. 그냥 묵묵히 만들고 있었어요. 세계가 필요로 하는 걸, AI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걸. 저는 공장을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차에 앉아보고서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흥분 때문이 아니라 경외감 때문이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AI 혁명의 심장. 본문 첫 줄은 이랬습니다. AI의 피는 반도체이고 그 심장은 한국이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그대로였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천재적 알고리즘을, 혁신적 아이디어를요. 하지만 그걸 현실로 만드는 건 한국이었어요. 반도체 없이는 모든 게 그림의 떡이었죠. 블랙놀이 한국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필연이었어요. AI 수도를 지으려면 뇌가 필요했습니다. 그 뇌를 만드는 나라 옆에 있어야 했죠. 공급망을 장악한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20세기엔 석유였어요. 21세기는 반도체였죠. 그리고 그 반도체의 80%를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AI 혁명의 심장은 이곳에서 뛰고 있었어. 캘리포니아가 아니었어요. 도쿄도 아니었죠. 바로 한국 화성과 이천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 없이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 진심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제 이메일함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베이징, 워싱턴에서 수십 통이 쌓여 있었죠. 제목만 봐도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긴급 일본 정부의 데이터 주권 법안, 중국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강화, 미 의회 AI 해외 거점 위험성 보고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일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2025년 일본 의회가 데이터 주권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죠. 외국 기업이 일본 국민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제한한다. 겉으론 데이터 보호였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한국을 견제하는 거였죠. 일본 언론이 들썩였어요. 데이터가 한국으로 넘어가면 안보 위협, 일본 기술 유출 우려. 정부는 대책 마련해야. 저는 도쿄지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정부가 압박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요. 일본 기업들한테 한국 투자 자제 권고했습니다.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보다 더 강경한 곳이 있었습니다. 중국이었죠.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한을 확대한다. 갈륨, 게르마늄 같은 희토류 원소들이었어요.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재료들이죠. 한국이 타깃이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흔들려는 거였어요.
베이징 사무실에서 긴급 보고가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노골적입니다. 한국이 미국 편을 든 대가라고 공개 발언했어요. 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통제하는 히토류 비중이 70%였어요. 무기로 쓰기 충분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산업부 발표를 봤어요. 히토류 대체 소재 개발 완료. 공급망 다변화 5년 계획 진행 중 준비된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미국이었어요. 미 의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AI 해외 거점의 안보 위험성. 200페이지가 넘는 문서였어요. 핵심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AI 인프라를 해외에 두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워싱턴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화면 너머로 워싱턴 본부 팀장이 보였죠. 블랙록 내부에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 투자를 철회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근소한 차였잖아요. 6대4로 통과된 거. 네. 그래서 위험합니다. 반대표 던진 4명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요. 정치적 압박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블랙록 주주총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한 주주가 말했답니다. 우리가 정부와 싸워서 뭐가 남습니까? 미국 시장 잃으면 끝입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달랐습니다. 제가 아는 블랙록 애널리스트가 전화했어요. 마커스, 숫자는 여전히 한국을 가리킵니다. 압박 때문에 포기할 겁니까? 그럴 순 없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긴장이 감돌았어요. 일본의 여론전, 중국의 원자재 공세, 미국의 정치 압박. 세면에서 포희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계속 확인했어요. 각국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죠. 도쿄증권과 한국 리스크 확대, 베이징 관영 매체 미국의 동맹 편향 투자, 워싱턴 포스트 실리콘 밸리 공동화 우려, 세계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달랐어요. 산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가 생중계로 봤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제는 예상했던 일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담담했어요. 과장도 없고 흥분도 없었죠. 저는 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이 나라는 당하지 않는구나. 실제로 한국 정부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국의 히토류 공세에는 호주, 캐나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의 여론전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죠. 미국의 압박에는 조용히 협상 채널을 유지했어요. 피동적이지 않았습니다.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대응하는 입장이었죠. 저는 한국 대표단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였어요. 산업부 국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차트가 화면에 떴죠. 한국 반도체 수출 2024년 실적 1,203천 전년 대비 20% 증가, HBM 점유율 80% 유지, 숫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견제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청중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회의 후 그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압박이 심한데 괜찮으십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받는 입장이었다면 걱정했겠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가 선택하는 입장입니다. 그 말에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당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과거엔 외부 압박에 휘둘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반도체 기술이 있었고, 재생 에너지가 있었고, 안정적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협상 카드를 쥐고 있었어요. 저는 블랙록 본부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투자 유지 권고. 본문에 이렇게 썼죠. 견제는 한국의 가치를 증명한다. 주변국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한국이 중심이라는 뜻이다. 압박에 굴복하면 우리가 기회를 놓친다.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반응이 왔어요. 본부 임원이 전화했습니다. 마커스, 당신 보고서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설득력 있어요. 하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는 항상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끊기지 않았어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싱가포르 야경이 반짝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한국에 가 있었어요.
견제받고 압박받고 포위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문명의 주도권 전쟁이야. AI를 지배하는 자가 21세기를 지배합니다. 그 AI의 심장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 세계가 싸우고 있었어요. 일본은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중국은 영향력을 걸었죠. 미국은 패권을 걸었어요. 그 한가운데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인구도 적고 땅도 좁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기술력으로 무장했고 준비로 대응했고 신념으로 버텼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당하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전쟁은 조용했습니다. 총도 없고 폭탄도 없었죠. 하지만 세계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23일 뉴욕. 저는 맨해튼 한복판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이었어요. 세계 정상들이 뉴욕에 모여 있었죠. 한국 대통령 이재명도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블랙농 회장 레리 핑크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블랙농 수행단으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담당 자문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레리 핑크가 나왔어요. 75세의 노장이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준비됐나, 마커스? 네, 회장님. 오늘이 중요한 날이야. 우리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일행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산업부 장관, 곽이 정통부 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악수가 오갔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섰죠. 레리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대통령님, 둘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뒤쪽에 섰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레리 핑크가 먼저 말했어요. 한국의 AI 인프라 준비 상태를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블랙농은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죠.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30분간 논의가 이어졌어요. 재생에너지 전력망 데이터 센터 부지, 그리고 마침내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발표하시죠. 양해각서를 체결합시다. MOU. 한국 정부와 블랙농 간의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 서명식이 준비됐습니다. 카메라가 들어왔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서명을 했어요. 레리 핑크가 이어받았죠. 그의 서명이 적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주변은 환호했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이건 시작이야. 회의실을 나온 뒤 레리 핑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마커스. 하지만 회장님, 응?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정부와의 MOU입니다. 알아. 오픈 AI는요. 레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건 별개야. SK그룹이 협상 중이지. 다른 트랙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부와 블랙농 MOU는 체결됐어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오픈 AI는 아직 별도였죠. 일주일 뒤 서울. 10월 1일이었습니다. SK 서린 빌딩에서 또 다른 서명식이 열렸어요. 이번엔 SK그룹과 오픈 AI였습니다. 저는 서울로 날아와 참관했죠. SK그룹 학원코 인치자고비로 고르다 베세엘의 스웨르드 회장과 오픈 AI 대표가 나란히 섰습니다. 전남 서남권 AI 데이터 센터 협력 MOU, HBM 메모리 공급, 의향서. 두 문서가 체결됐어요. 또 박수가 터졌습니다. 또 플래시가 터졌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도 양해각서일 뿐이라는 걸. 회견장을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블랙농 본부였어요. 또 두 개의 MOU가 나왔습니다. 정부 블랙농 SK 오픈 AI. 3자 통합은요? 아직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마커스, 언제쯤 본계약이 가능할까? 최소 18개월입니다. 그렇게 오래? 부지 확보, 환경평가, 전력계약, 세제 협상, 산더미입니다. 현실은 냉정했죠. 저는 전남으로 내려갔습니다. 솔라시도 현장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현장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습니다. MOU 소식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현장 소장을 만났죠.
뉴욕에서 MOU 체결됐다면서요? 네,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도 SK와 오픈 AI MOU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는 담담했어요. 근데 아직 착공 일정은 안 나왔죠? 네, 본 계약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그럼 지금은요? 우리 일하는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요. 그 말이 한국을 대변했습니다. 언론은 떠들었어요. AI 혁명의 심장, 한국 확정. 블랙록 오픈 AI 전남 선택. 헤드라인은 화려했죠. 하지만 본문을 읽으면 달랐습니다. MOU 단계, 법적 구속력 없어. 본 계약까지 2년 이상 소요 예상. 투자 일정 불확실. 저는 노트북을 열어보고서를 썼습니다. 9월 23일, 10월 1일. 두 개의 MOU. 하지만 이것들은 약속일 뿐이다. 본문을 계속 썼어요. 3자 통합 본계약은 아직 멀었다. 무지, 전력, 규제, 세제. 체크리스트가 산더미다. 모두가 축하할 때 나는 조건을 확인했다. 저는 전남 해안을 거닐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변함없이 묵묵히. 이건 약속이 아니라 선언이야. MOU는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언제든 파괴될 수 있었죠. 하지만 상징은 강력했어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한국 정부와 손잡았습니다. AI 혁명의 주역 오픈 AI가 한국 기업과 협력했죠. 두 개의 MOU. 따로 체결됐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다. 시작의 서명이다.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다.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남의 안이 보였어요. 어둠이 내렸지만 발전기는 돌아갔습니다. 전기를 만들며 준비하며 한국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MOU가 나왔든 안 나왔든 자기 길을 가고 있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야. 서명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행은 이제부터였죠. AI 수도. 그 이름은 이제 2장의 종이에 새겨졌습니다. 뉴욕에서 1장, 서울에서 1장. 하지만 현실로 만드는 건 앞으로의 일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중순 서울. 저는 다시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블랙록 한국 프로젝트 담당 자문으로요. 정식 임명을 받은 지 일주일째였죠. 강남 사무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책상 위엔 자료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동료가 보고서 하나를 건넸어요. 마커스 이거 봤어요? OECD 보고서였습니다. 2025년 10월 발간된 따끈따끈한 문서였죠. 제목을 읽었습니다. 한국 AI 인프라 모델 글로벌 벤치마킹 사례.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대한민국은 AI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서 선도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기반 안정적 전력망,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급망, 예측 가능한 정책 일관성. 이 세 가지 요소의 결합은 다른 국가에서 찾기 어렵다.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OECD가 한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정한 거였죠. 보고서를 계속 읽었어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AI 스타트업 수 5년 전 대비 420% 증가, AI 관련 특허 출원 전년 대비 35% 증가, 정부 AI 예산 전년 대비 40% 증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도 최근 보고서를 냈더군요. 2025 글로벌 AI 투자 적합국 순위. 제 눈이 1위로 갔습니다. 대한민국?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1위였습니다. 평가 항목이 상세했어요. 정치 안정성 9.2점, 인프라 신뢰도 9.5점, 기술 생태계 8.8점, 종합 점수 9.1점. 압도적이었죠? 저는 자료를 덮고 생각했습니다. MOU는 아직 종이 한 장이야. 하지만 세계는 이미 한국을 보고 있어. 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블랙농 본부와 화상 미팅이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뉴욕 본부 임원들이 보였죠? 마커스, 한국 상황 브리핑 부탁합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공유했어요. 첫째 MOU 이후 한국 정부 움직임입니다. 과기 정통부가 AI 전담 TF를 신설했습니다. 전남도는 솔라시도 유치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죠. 화면 속 임원이 물었습니다. 실질적 진전이 있습니까? 아직 본 계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는 계속되고 있어요.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2030년 완공 목표는 변함없습니다. 투자 리스크는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해야 했어요. 정치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트럼프 정부 압박도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준비 상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한국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블랙놀기 오든 안 오든 자기 계획을 밀고 나갑니다. 이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전남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3시간을 달려 솔라시도에 도착했죠. 현장이 보였어요. 크레인이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건물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죠. 현장 소장을 만났습니다. 몇 달 만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마커스 씨, 환영합니다. 많이 변했네요. 계획대로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걸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엔 풍력 발전기가 서 있었죠. MOU 체결 이후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요? 원래 하던 일하는 겁니다. 우리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블랙농 착공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건 모르죠. 하지만 우리 땅은 준비됩니다. 2030년까지요? 네. 그때까지 여기 8기가바라 전력 생산 가능합니다. 8기가바 오픈 AI 데이터 센터 2개를 돌릴 전력이었죠. 왜 그렇게 많이 만듭니까? 블랙농만 올 건 아니잖아요. 다른 회사도요. 구글도 올 수 있고 아마존도 올 수 있죠. 그의 눈빛에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해안을 따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풍력 발전기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이 나라는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구나. 서울로 돌아와 스타트업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판교 테크놀벨이었어요. AI 스타트업들이 질비했습니다. 간판마다 인공지능, 딥러닝 같은 단어가 보였죠. 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20대 청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 엔지니어였죠. 사업은 어떻습니까? 폭발적입니다. 블랙농의 모유 영향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원래 시장이 커지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코드가 빼곡했죠. 정부 지원 받습니까? 네. 올해 연구비 더 늘었어요. 충분합니까? 아직 부족하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대학교도 방문했습니다. 카이스트였죠. AI 연구소를 둘러봤어요.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를 만났어요. 한국 학생들 수준이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블랙농 프로젝트 기대하십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안 돼도 우린 계속 연구합니다. 또 같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외부 검증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블랙농이 오면 좋고 안 와도 자기 길을 갔죠. 모유가 있던 없던 준비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다시 전남 해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떴죠. 바다는 고요했어요. 폭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마지막 보고서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었죠. 한국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AI 수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길 위에 가장 먼저 올라선 나라가 있다. 본문을 썼어요. 나는 숫자를 보러 왔다. 투자 수익률, 리스크 분석, 시장 전망. 그게 내 일이었으니까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건 숫자가 아니었다. 신념을 봤다. 결과보다 준비를 믿는 사람들을 봤다. 약속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를 봤다. 계속 썼어요. OECD는 한국을 벤치마킹 사례로 지정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을 AI 투자 1순위로 평가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세계는 이미 배우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첫 걸음이었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발전기는 계속 돌아갔죠. 밤에도 새벽에도.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내일은 블랙농 본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지속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제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MOU는 종이지만 준비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AI 수도는 아직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고 서버도 없었죠. 하지만 이미 시작됐어요. 땅이 준비되고 사람이 움직이고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방향은 정해졌죠. 그리고 그 방향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7년 경력의 애널리스트로서 확신합니다. 한국은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준비로 인정받았죠. 세계는 지금 한국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수도는 언젠가 완성될 겁니다. 그게 5년 뒤든 10년 뒤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길 위에 가장 먼저 가장 준비된 채로 서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요. 저는 사무실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했어요. 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지속 강력 권고. 숫자가 아니라 신념을 봤으니까요. 약속이 아니라 실행을 봤으니까요.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충분히 강력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본이 선택한 나라 대한민국. 실리콘밸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블랙록과 오픈 AI는 한국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안정적인 전력망, 세계 1위 반도체 기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준비된 자세.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AI 시대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세계는 이미 우리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AI 수도의 꿈, 그 첫걸음을 함께 걷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